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2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0일 넘었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마 동숭동이죠. 예. 거기서 아마 진행된 제2연평해전 다룬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또 간만에 또 이 한동훈 대표의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또 굉장히 반가웠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께서 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많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시위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횡포, 민주당의 반헌법적 횡포를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 가지의 마음을 안고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이제 뭐 날씨는 그래 좀 따뜻했습니다만은 시위 나와서 꽤 많은 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민주당 측에서 주도를 했던 집회는 어제 아마 이쪽 집회의 한 10분의 1 정도 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광장의 열기를 결국 우리가 정권에 재연장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바꿔내는 그런 힘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좀 지혜를 저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2017년도에도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광화문에 엄청난 구름 인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뭐 최근에 모인 광화문 집회 인파인 줄 알고 봤더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 인파. 네. 근데요, 그때 사람들 벌써 이제 뭐 8년 전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똑같습니다, 모습이. 인파의 네, 규모라든가. 그때도 많이 나오셨죠. 그때도 그때 아마 굉장히 저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주최 측에서는 뭐 100만 인파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 이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의 열기,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이런 과대평가, 이것도 한편으로 경계해야 되고 네. 우리는 늘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그걸 봐야지 승리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로 이번에 뭐 5만 5천 권이 이미 이제 거의 다 매진이 됐다고 네네. 하는데, 이런 열기, 오늘 뭐 한동훈 대표를 반가워하는 사람들의 이 열기, 이 열기는 이 열기대로 또 이 자유민주 진영이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될 자산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한 대표 책을 쭉 다 읽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긴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판단들을 좀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책을 구매하셨는데, 저도 뭐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주변에 많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을 한 10권, 20권씩 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드린다고 이렇게 아마 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아직도 책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출판사의 어떤 이 배급이 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역사의 한 순간, 중요한 역사의 한 순간에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변에 결국 이제 이 한 전 대표의 목소리, 또 이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게 아마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유가 계시면 주변에 책을 좀 몇 권씩 더 사셔서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아마 그런 분들도 그 책 뭐 그렇게 뭐 오랜 시간 이렇게 읽어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 읽어볼 수 있고 꽤 이제 보면 빠르게 아주 네. 다큐멘터리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쉽게 아마 읽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좀 책을 구매하셔서 또 2차로 또 한번 네. 초판은 지금 한 5만 5천 권 나갔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2판, 3판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는 뭐 그런 어떤 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오디오북도 나온대요. 네. 네. 자, 오늘은요, 한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백브리핑이라는 걸 했습니다. 대표 사퇴 이후에 백브리핑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관위 문제, 최근에 불거졌던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꽤 아주 질타를 많이 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한 특히 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2, 3일로 늘리자는 안들, 요게 꽤 정치권에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왜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연평해전 연극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서정욱 변호사가 요즘 제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태균 사건을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관여해서 뭔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유튜브에. 바로 한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저도 내용을 들어봤지만 도대체 이런 지금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 한번 지적해드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금 회담 소식, 이게 과연 1953년 이승만과 젤렌스키는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밑에 저희들 자율구독료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로 저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저서에서 썼고 또 오늘 이 연극 보면서 백브리핑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오늘 연극 하면서 보면서 기자들하고 참 오랜만에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 저희가 이 저작권 때문에 일단 음성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어떤 감시로부터 취해법권처럼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를 헌법이 이렇게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건 잘하라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햇빛 안 드는 곳에 곰팡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뭐 수긍은 안 갑니다만 어차피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사권의 범위에 선관위가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파치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 있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헌정 네. 그 오늘 선관위에 대한 오늘 한 대표의 입장을 이제 보였는데요. 우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가족회사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예, 거예요. 가족회사다. 이제 가족회 자기들끼리 그냥 채용하고 뭐 이런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네. 관례예요. 저희들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대표가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이게 뭐 즐겁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요, 이 선관위가 자기들이 이 필요하면은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 네. 부처 뭐 이런 데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는데 자신들은 입법, 행정, 사법 거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특히나 입법, 행정, 그 행정이라는 게 정부 아닙니까? 입법은 국회고 여러분, 행정은 정부고 사법은 법은 아니겠습니까?
행정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아니한다. 네. 요렇게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가족회사라는 게 네. 이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필요할 때는 헌법상 독립기관 뭐 근대 시민국가의 뭐 헌법상의 뭐 어떤 그 논리가 어떻고 분류가 어떻고 체계가 어떠서 우리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 해놓고 이 가족회사라는 건 뭐예요? 그 좀 조선 왕조 시대 때 음서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물려주는 거예요. 네네. 예? 제 애비가 뭐 무슨 뭐다 하면 그 뭐 자식까지 그 다 물려받는 그 음서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보니까 이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이 안 된 집단이에요. 네.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 자유민주공화국은요. 특히 이제 공화주의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시민적 덕성, 시민적 미덕이라고 번역도 되는데 이 시민적 덕성의 기초에서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해 나가는 그 정치 사상을 공화주의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본인의 저서에서 공화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이 선관위 이 직원들 이자들은요. 거기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니에요. 네. 가족회사라고 이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네. 우리 선관위가 예전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 이전에는 사실은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선거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이제 발족을 시켜서 그랬었죠. 그게 이제 지금의 선관위의 모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있고 각 지방선관 17개 시도에 지방선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관위가 선관위원장도 비상임이에요. 네. 대법관이 담당하고 네. 각 지역 단위 선관위 위원장도 판사가 합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짬짬이로 다 거기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하고 심지어 이 선관위가 평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요즘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관위가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농협 선거 있죠. 농협 선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는 게 좀 국민들한테 좀 그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뭐 서비스한다는 맞아요. 그런 걸 해서 그 요구를 할 경우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관위가 이 관여해서 저걸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선거 관리라는 게 여러분 보면 이게 단순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관리가 딱 그 선거가 되면 공무원들을 동원해 갖고 학교 네. 선생님들 동원해서 개표 작업도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는 평소에는 일이 없어요. 일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선관위가 꿈의 직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가면 일단 일 없죠. 그다음에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뭐 언제든지 휴직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해외도 나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재외 투표를 하면서 재외국민 투표 하면서 관리한다고 명목으로 해외도 나가요. 네. 그러니까 꼭 먹고 알먹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 아들, 딸들을 전부 다 선관위로 다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으면 자기 아들, 딸들 거기 채용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 그래갖고 선관위 뭐 사실상 그 선관위 내부 1, 2인자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다 자기 자녀 부정 채용으로 해갖고 불명예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참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요. 지금 각국 이게 보면 아까 우리 현정님도 얘기했지만 1960년 이제 3.15 부정선거 그리고 3.15 부정선거는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선거라기보다는 이기붕.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년의 최대 실책은 네. 이기붕이 날치도록 그걸 좀 부통령 했죠. 부통령 그거를 그냥 그 방임을 했다라는 게 좀 큰 책임이라고 보는데 네. 이기붕이 부통령 되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유력한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급사를 했기 때문에 유력한 경쟁자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무리해서 부정선거를 할 그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 진보당의 조봉암 네. 그분이 200만 표가 받아요. 그러니까 조병옥 박사한테 갈 표도 상당 부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대항마 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하튼 근데 그때 3.15 부정선거 때 보면은 이 선거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무부의 선거 관리국이 있었어요. 거기 있었죠. 지금 내무부가 우리 그 대안부죠.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뜨거하면서 이게 이제 헌법기관으로 독립을 했어요. 요번에 헌법재판소가요. 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할 때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와 같은 게 또 있지 않으라고 헌법적 결단을 내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천한 나라들 볼까요? 미국은요. 연방선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요, 제도개혁 등 뭐 이런 것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헤드쿼터죠, 그냥. 그 선거관리 사무 이건 어디서 하면요, 각 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네. 각 주에 가버너도 주지사가 있잖아요. 주지사 지휘통솔 아래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독일 보니까요, 독일도 연방선거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전체 선거구를 관할할 뿐이고. 전체 선거구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거 각 주의 선거 관리는 주 선거위원회가 또 하고 있다. 네. 그 일본은 총무성 산하 조직이에요. 이 총무성이 우리로 따지면 행정안전부거든요. 선거 관리가 총무성 산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가 너무 조직이 이제 비대해졌고 또 하나의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전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도입된 게 이제 선거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바쁜 분들이 미리 그 전에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둬서 이제 투표를 하게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충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본투표 일주일 전에 사전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선거 6일인가요? 그 전에는 그 이후로는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사전 투표하는 분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 투표하는 분들은 그걸 투표를 못 보고 해요. 자, 그리고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딱 시점을 놓고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그날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전 투표는 미리 결승점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 6일 동안 선거란 게 하루에 어마어마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이슈들이 만약에 결정적인 이슈들이 제기가 되는데 문제는 사전투표한 분들은 그걸 모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본투표하는 사람들의 정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보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정보의 불균형은 내 선택권의 어떤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표율만 높이겠다는 이유로 지금 사전투표를 하다 보니 이 정보의 불균형성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리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선거 관리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보통 보면 우리 선거법에 다 이 저 날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전투표는 그냥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거 직접 찍어야 된다. 이 도장을. 그렇죠. 그래야 정확하다. 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때 뭐 일장기 그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알바생들이 뭐 찍고 뭐 그 붉은색 스탬프에 푹푹 그 눌러가지고 그 잉크 묻혀갖고 찍어도 된다 해갖고 네. 일장기 그 도장이 나왔다는 건데 그게 원래 도장은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는 게 그게 기본 도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도장. 아니 근데 무슨 얼마나 대단한 바쁜 업무가 있다고 그 도장 찍는 것도요 투표 관리관이 그걸 또 알바생들 뭐 대학생들한테 맡기고 그런 건지 이 선관위가 좀 문제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정님이 얘기하신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에 정보의 불균형 뭐 이런 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 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이제 핵심인데 투표 투표 관리가 달라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는 그 투표한 거를 어떻게 이제 그 개표까지 투표 과정에서 개표까지 그 사이에 관리하는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본투표야 이제 그 당일날 투표해서 당일날 거기서 이제 투표함이 이동도 안 하고 당일날 거기서 바로 이제 개표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어떻게 장난치려고 그래도 그렇게 칠 수 있는 그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사전 투표는 뭐 5, 6일 전에 했다가 어디다 이동을 해서 보관해 놨다가 다시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전 투표가 이른바 부정 투표론자들의 어떤 그 음모론의 하나의 그 소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부정선거 믿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뭐 변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30-40%, 뭐 많게는 40%, 이거 부정선거 그 의심이 든다. 네.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바꿔서 그런 의구심이 있으면 얼마나 이 큰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로 통합해서 그 대신 본투표를 사전투표 이틀까지 합쳐서 한 3일 정도로 하는 이런 안이 제일 합리적인 안이다. 네. 어쨌건 이 문제는 한 대표가 지난 대표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실제로 이제 본투표를 2, 3일 정도 하게 되면 네. 나름대로 선거 관리도 깔끔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요 사전 투표는 전국에 이 투표용지를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다 하면 그걸 전부 다 분리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많이 타면 안 돼요. 예. 선거는 투표는 기본적으로 손이 많이 타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예. 단순해야지만이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수검표도 그때 다 이루어졌지만 자 그래서 이 사전 투표라는 게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정보가 균일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선거 관리에 굉장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조금의 오류가 자칫 부정선거라는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이 투표 날짜 이거를 좀 늘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전 투표의 어떤 투표율을 높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참 놀란 게 어제 그저께인가요? KBS PD 수첩에서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 다큐멘터리를 PD 수첩을 했는데 이 방영 하루 전에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뭐 취소는 아니고 뭐 수년이다 뭐라고 네. 하더라.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황당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방송하게 될 경우에 시위대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예. 자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했다는데 예. 아니 방송국이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글쎄요. 네? 그것도 그 공영방송이 말이죠. 그 이제 그 금요일 날 PD 수첩 하잖아요. 네. 그때 뭐 이제 극단주의와 뭐 이런 제목으로 뭐 최근에 이제 극우다 하고 뭐 부정선거론 뭐 하는 그분들 이제 쭉 취재를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SBS에서도 하고 MBC에서도 하고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KBS는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을 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뭐 다 그 예고가 나갔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토요일에 그 다음 날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가 뭐 여의도에서도 열리고 광화문에서도 열리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 KBS가 습격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랬대요. 네. 참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언론이 또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